서영아,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손주를 보는 일을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지금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빠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주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너희들 돕겠다고 내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손주를 봐줬더니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옆에 있던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요? 그거 뭐 힘들다고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는 식충이도 아니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여태껏 왜 이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정희 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제 인생은 고단한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늘 빠듯한 형편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병으로 오래도록 일을 하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홀로 집안을 책임지며 생활비를 마련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던 아이였지만 제게는 학업보다는 가족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낮에는 기계를 다루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죠. 그렇게 돈을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탰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그 시기였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웃음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는 저보다 1살 많았고 언제나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공장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러 혼이 났을 때 그가 제 앞에 나서서 제가 더 주의했어야 했습니다라며 제 잘못까지 대신 책임져 줬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는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늘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결국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는 늘 저를 배려하고 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가난한 형편, 학력도 부족한 제가 과연 그의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습니다. 저희 집의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시부모님은 제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기보다는
내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는 이유였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분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늘 차갑게 대하며 집안일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드리는 인사조차도 무시하셨고 아예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남편과 함께라는 이유 하나로 힘을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었고 제 편에 서주기 위해 늘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에 지쳐갔습니다. 특히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실직한 후에는 가정의 모든 짐이 제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직장을 잃은 상황을 너무 미안해했고 제게 더 잘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오히려 더 큰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진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돈도 못 벌면서 뭘 그렇게 기세가 당당하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조차 이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에게 이런 얘기를 더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내가 왜 이 집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하루를 견뎌야 할까? 하지만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고 아이들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고 또 새로운 희망을 찾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가장 큰 희망이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주는 존재였어요. 특히 첫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남달리 똘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집안일에 바쁠 때면 혼자서 동생을 돌보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성장하면서부터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싶다며 창업을 준비했어요. 저는 아들의 패기와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들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주변에서 돈을 빌려 창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초기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저희에게도 곧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정말 잘 되면 어떡하지? 하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사업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서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빚이 저희에게로 넘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저희 부부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꼭 갚을게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한숨을 쉬며 아들을 위로했지만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다니.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노후 자금을 모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로 한 거죠. 그 돈은 저희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는데 자식을 돕는 일에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빚을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아들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이번엔 확실히 준비하고 시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두 번째 사업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은 저희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우리가 내 빚을 갚아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는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기나 하는 거니? 제 분노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나요? 엄마,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아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과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후에는 며느리와의 문제가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참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돈을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수혁 씨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며느리는 늘 이렇게 제게 돈을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면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도 키워야 하고요. 부모님은 손주를 위해서라도 더 도와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그럼 너희가 할 일은 뭐니? 내가 왜 너희가 먹고 사는 걸 대신 책임져야 하지? 내가 너희 뒷바라지 해주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산 줄 알아? 제가 단호히 말하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럼 우리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세요.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약해져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갈등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차가운 말투와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자식과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해도 제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비난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요. 아이를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꼬인 상황에서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제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손주가 제 손길을 필요로 한다면 제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 의사를 묻기는커녕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집에만 계시면서 뭐 하실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당연히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너무나 기가 막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 그게 너가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니? 너희가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말을 하다니. 손주를 돌보는 게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야. 제가 단호히 말하자 며느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도 방법이 없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며느리를 두둔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강하게 말하자 생각이 바뀐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해준 게 이만큼인데도 저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 하지만 손주만큼은 불쌍하지 않나?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그래, 손주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땐 알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받아들여지자 제가 손주를 보며 고생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집안일을 하지 못하거나 저녁 준비가 늦어지면 며느리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왜 반찬이 이렇게 부실하죠?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고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직접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애들이 맞벌이라서 예민하잖아. 지금은 우리가 희생할 때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집에서 내 자리는 대체 어디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손주를 돌보던 중에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탓인지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리고 손목마저 시큰거렸어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는 게 꺼려졌습니다. 평소처럼 냉대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손목 관절염이라고 했고 허리와 다리도 과도한 노동으로 무리가 온 거라고 했어요. 의사는 제가 당분간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쉬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손주를 보는 일을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지금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빠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주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너희들 돕겠다고 내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손주를 봐줬더니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옆에 있던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요? 그거 뭐 힘들다고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는 식충이도 아니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여태껏 왜 이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말들과 무례한 태도가 떠올랐고 제 가슴은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돌아보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제가 받은 서러움을 돌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 몸도 안 좋고 며느리 말투 하나하나가 너무 신경 쓰여. 내가 손주를 돌보는 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안일까지 다 떠넘기는데 나도 이제 한계야.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는 듯 신문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정없이 굴어? 손주는 우리 핏줄이잖아. 그깟 며느리랑 아들 몇 마디 오가는 걸로 왜 이 난리야? 그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남편은 항상 아들과 며느리의 편을 들었으니까요. 제가 속을 털어놓을 때마다 돌아오는 건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런 식의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정없이 굴어서 그래? 여보, 당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못하겠어. 며느리가 하는 말도 듣고 있긴 해. 이건 단순히 말 몇 마디가 아니라 나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내가 손주를 봐주면서 이 집안일까지 다 하니까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다 내 생각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너도 좀 너그럽게 넘어가면 안 돼. 아들도 힘들고 며느리도 고생하는 거잖아. 우리라도 좀 도와주자고.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아. 그런데 왜 내가 다 떠맡아야 하냐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더러 다 참으라니?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떠안고 있는 거잖아. 남편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손주를 안 보면 누가 본다고? 너는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아들 내외가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라도 나서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안이 더 어수선해지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모든 책임은 제게 돌아오고 저는 항상 혼자 참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조건 제가 희생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집에서 제가 혼자 견디며 살아가는 건 무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섣불리 결단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제 안에서 두 마음이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희생만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TV 앞에 앉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고기 반찬에 국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썰고 양념을 맞추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하겠지. 아들 부부도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했으니 따뜻한 집밥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그렇게 모든 음식을 차리고 상까지 다 준비한 뒤에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으니 애들 오면 같이 먹자.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TV만 바라보았고 저는 시간을 보니 벌써 7시 반이 넘었더군요. 평소 같으면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들어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진 않아도 최소한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리더니 아들이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 말투부터 이미 짜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너희 지금 어디야? 저녁 준비 다 해놨는데 아직 안 들어오길래. 아들이 아주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저희 지금 밖에서 저녁 먹고 있어요. 오늘 회사 일로 좀 늦어서 그냥 밖에서 해결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힘들게 저녁까지 준비했는데 말도 없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미리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니? 내가 상까지 다 차려놨는데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자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저희도 바빴고 꼭 매일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나요? 그냥 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애들 말도 없이 밖에서 저녁 먹고 있다네. 내가 하루 종일 손주 보고 저녁까지 준비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남편은 제가 괜히 큰일을 만들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뭔 대수야. 저녁 한 번 밖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왜 이런 사소한 걸로 불만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소한 거라고?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준비한 건 생각 안 나?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남편은 짜증이 난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없이 살지 좀 마. 너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집안 분위기 더 나빠져. 그냥 애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없이? 예민하게? 그럼 제가 느끼는 이 서러움은 정이 없는 겁니까? 저는 뭐든 참고 희생하고 말없이 묵묵히 해야 정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날 밤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저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제 서러움을 문제 삼는 이 집에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참고 산다면 내 남은 삶은 뭐가 될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차려진 밥상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이 식어가고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도 어느새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걸 보니 괜히 쓸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그 음식을 치우는 제 손길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치워야 할 설거지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손주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엔 계속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화와 서운함을 억누르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귀가를 기다리는 일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오후 내내 손주를 재우고 청소며 빨래를 하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한가롭게 TV 앞에 앉아 있었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밥을 준비했죠. 손주는 깨어나 밥을 먹일 준비를 해야 했고 동시에 아들 내외를 위해 반찬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6시 반쯤 준비를 마치고 아들 부부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나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더군요. 7시를 넘기고 8시가 되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받더군요. 아들, 지금 어디야? 오늘 왜 이렇게 늦어?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에서 이상하리만큼 태연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 밖에서 저녁 먹었어요.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먹었다고? 그럼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저녁은 대체 무엇이 되는 건가요?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내가 저녁 준비 다 해놨는데 그걸 몰랐니? 아들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걸 미리 말해야 해요? 저희도 일하면서 바쁘고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바쁘고 힘들다고?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손주를 보고 집안일을 하고 밥까지 차렸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도 돼?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저는 그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애들이 말도 없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왔대.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날 뭘로 보는 거야? 남편은 TV를 끄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런 걸로 화를 내는 거야? 애들이 바빴으니까 그랬겠지.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고생한 건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당신도 나랑 똑같아. 내가 힘들다는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건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도 그만하겠다고 말해. 누가 억지로 시키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이제 더는 참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바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게 두렵기도 했고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과 아들 부부는 제가 힘들다고 말했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태도를 보니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넘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번에 병원을 다녀와서 손목이 관절염인 건 알긴 했지만 그날은 특히 심했습니다. 접시를 내려놓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가만히 손목을 만지며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손목이 너무 아파. 관절염이 심해진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손목 좀 아프다고 병원까지 가야 하나?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내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느라 손목이며 허리가 다 망가졌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이 지쳐도 아무도 저를 걱정하지 않는 이 집에서 제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저는 저번에 갔던 병원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손목 관절염이 더 심해졌다고 했고, 이대로 계속 무리하면 상태가 더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가족들은 저를 그저 당연히 희생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더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내 몸과 마음이 부서질 때까지 아무런 보답 없이 이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작은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안 쓰는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들을 넣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채워가며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모든 준비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제 자신을 잃어가며 살 수는 없다는 거요. 그날 밤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한 계획은 없었지만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없는 집에서 어떻게 할지는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겨둔 돈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원룸 보증금 정도는 될 만큼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도 제 나름의 저축은 조금씩 해두었거든요. 당장은 그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까운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연고가 전혀 없는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과 길게 이어진 도로를 보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늘 피곤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 버스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도착한 곳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공기도 맑고 길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보증금이 많지 않은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싼 원룸이 있을까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데리고 근처 원룸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방들은 크지 않았고 낡은 부분도 많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요. 저는 바로 그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방 계약을 마치고 짐을 풀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에 살던 집처럼 깨끗하거나 크진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볼 일도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날 밤 원룸의 작은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떠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선택한 날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에는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돈은 한정적이었고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동네를 걸어다니며 구인 광고가 붙은 곳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작은 카페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며 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몇 군데 문의를 하고 난 후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좀 있는 저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제 성실함을 보시고는 기회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싫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제 삶을 다시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 공기를 마시며 혼자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동안 가족들은 전화를 몇 번이고 걸어왔어요. 아들, 며느리, 남편 번호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휴대폰 화면에 반복해서 뜨고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돌아오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없는 집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결국 또다시 그 서러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뻔하다는 거였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들이 화를 내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혹은 남편이 타이르듯 나를 불러들이려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들 안에서 무슨 존재였지?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도 그 누구 하나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잖아. 다들 당연하다는 듯 내 희생을 요구했을 뿐인데 내가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해? 스스로에게 되묻고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으니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요. 전화가 계속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일부러 무음으로 돌려놓고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급하게 벨이 울리는 동안에도 저는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책상에 앉아 일을 준비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게 마치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작은 손길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제게 기댈수록 며느리와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점점 더 심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만 존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자 전화를 걸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한두 번씩 걸려오긴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집에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길 바랐습니다. 제가 희생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설령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통해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없는 그곳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온 전화가 점점 뜸해진 대신 이번에는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게 돌아오라는 말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톤이 바뀌더군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요. 여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없으니까 정말 집안이 엉망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돌아가 봤자 제가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되풀이될 게 뻔했어요. 그들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이제 와서 그 미안함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끔은 문자를 읽으며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주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집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은 점점 제게 활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의 일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집에서 느꼈던 피로와 고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목이요? 집에서 며느리가 떠넘긴 집안일을 하던 때는 하루 종일 아프고 욱신거렸는데 여기서 일하면서는 오히려 훨씬 괜찮아졌어요. 사장님은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고 일의 리듬도 일정하다 보니 제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집에서 얼마나 혹사당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에 집안일까지 전부 떠맡았던 그때 제가 얼마나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제 아픔을 말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며느리의 불평과 남편의 눈치만 이어졌으니 몸도 마음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저는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혼자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새로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새 삶에 점점 적응해 가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문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손주도 어머님을 계속 찾고 있어요. 여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줘.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저를 찾는 그들이 진심일지라도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잊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보내는 문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자신을 찾고 있었고 더 이상 그 희생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는 고민입니다. 아무리 저를 막대했다고는 하지만 남편과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까지 평생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해안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